예. 네, 안녕하십니까. TV 홍카콜라 드디어 이 대구에서 공개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현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용기를 내서 좀 멀리 지난번에 홍대에서 나들이라고 이제 조촐하게 하긴 했는데 관객들을 안 모신 바람에 좀 많이 서운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대구까지 와봤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저희 홍카콜라 버스를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타고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어떠셨어요? 그 버스가 참 좋습니다. 그 버스가 참 좋습니다. 좋으셨어요? 혹시 여기서 홍카콜라 버스 보신 분 있으세요? 다 보셨네요. 어떠셨어요? 네. 저희 이제 TV 홍카콜라가 여러 가지 저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재미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TV 홍카콜라 버스도 그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예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대구를 기점으로 또 내일 2시 부산 방송, 2시 반이죠? 예. 부산을 또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TV 홍카콜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과 직접 만나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돌아다닐 텐데요. 거리에서 만약 저희 버스 보셔서 SNS에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제 페이스북 또는 우리 홍카콜라 이 페이스북에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히 사진 받겠습니다. 많이들 오셨는데 자리를 앉지 못하셔서 뒤에 서 계신 분도 많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빨리 열심히 일해서 더 크고 멋진 장소에서 많은 분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대구에 도착해서 처음 이제 서문시장에 다녀오셨죠?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어떠셨습니까? 서문시장은 제가 그 어릴 때 놀던 장소죠. 서문시장이요? 예. 제가 그 비산동에 살 때 예. 학교를 가려면 반드시 서문시장을 거쳐서 다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그 어머님이 서문시장에서 난전에서 또 채소를 팔았고 그 어려운 시절에 다니던 게 서문시장인데 서문시장에 오면 길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가 장소가 기가 워낙 세가지고 불이 자주 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꼭 서문시장이 구정 때 불이 자주 났죠. 자주 났는데 지금 와서 지난번에 또 큰 불이 한번 나가지고 지금 재건축 준비 중인데 빨리 좀 재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인들이 정말 힘들어하시죠. 많이 힘들어하셨죠. 힘들어하시죠. 네. 그 재래시장에 이게 왜 재래시장에 전기 누전 사고가 많이 나는가 하면 지금 어지간한 데는 또 한전하고 협력을 해서 전선이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중화되면 이게 재래시장의 전기 누전으로 불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지난번 서문시장 화재도 전기 누전으로 난 것으로 나는 그래 기억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습니다. 권영진 시장님한테 새로 지을 때는 지중화를 해라. 말하자면 전선을 지하로 넣어라. 그러면 전기 누전으로는 불이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번에 재건축할 때는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서울 송파에 새마을시장도 그 시장 전선 지중화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재래시장에 이제 추석 명절, 설 명절 되면 거기에 이제 잔뜩 추석 설날라고 물건을 이제 사놓거든요. 이 사놓으면 꼭 그게 전기 합선 누전이 돼가지고 불나는 사례가 많아요. 여태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할 때는 재건축할 때는 전선을 지중화했으면 좋겠다. 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권 시장한테 했습니다. 네. 오프닝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를 던지니까 제가 지금 저 관객 여러분을 제가 소장용으로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너무 표정들이 무거우셔서 다 같이 스마일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뭐 연령대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대구 시민이신 분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와, 나 지나가다가 들어오셨습니까? 또 왜, 다른 외지에서 오셨다 하시는 분들. 네. 또 아마, 예,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한번 감사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제가 왜 홍카콜라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나 하면 이 자파정거이 탄생하고 난 뒤에 언론 시장이 전부 기울어져 버렸어요. 네. 우리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도도 안 해주고 내가 당대표 1년 하는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말은 국민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 그 당대표 1년 할 동안 그렇게 많은 대국민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는데도 알려지질 않아요. 그 당시에 작년 1월부터 쭉 했던 이야기가 내가 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연말이 되면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경제가 망칠 것이다. 응? 문 정권이 이번 연말이 되면 편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 말씀 너무 이렇게 길게 하시면 예, 다 예. 이제 그래서 내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그걸 하질 않아요. 네. 제대로 그 전달이 안 되고 또 북한 핵위기가 올 것이다. 그래 지금 오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나보고 막말했다고 얼마나 지방선거 때 전국적으로 내 비난만 했습니까? 그래 단지 서너 달 있다 보니까 세상이 그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튜브를 하는 게 옳겠다. 네.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내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저도 좌파 기득권 노조 회사에서 참 한 10년 가까이 고초를 겪다가 이런 말씀 또 뜻을 듣고 기꺼이 도와야겠다 하고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그 덕에 이렇게 또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좌석을 넉넉하게 마련치 못해서 많이 서 계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이 앞에 빈 공간에 좀 앉으셔도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바닥에 뭘 준비하지 못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 힘드시다면 이 앞쪽으로 와서 가까이 앉아주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대구 생방송을 기획하면서 제목을 홍준표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처음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사실 뉴스콕 잘 아시죠? 네, 홍크나이트도 잘 아시죠? 예, 뉴스콕은 저희 홍카콜라께서 이제 샤크 언론 뭐 이런 표현을 기성 언론들이 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잡는 언론이 되겠다라는 포부로 뉴스콕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홍크나이트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전문가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면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대담 프로로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게 대구 시민들 앞에서 처음으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하시죠? 예, 직접 고안하신 구상을 하신 우리 홍카콜라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왜 이 프로그램 하자고 하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서민들이 전부 지금 도탄에 빠져 있어요. 금년부터 세금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세금을 이제 국민들로부터 옛날에는 가렴주구라는 말이 있었어요. 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네. 또 빡빡 긁어가지고 서민들 못 살게 하는 그게 가렴주구라고 그래요. 지금 금년부터 그래 됩니다.
장사 안 되죠. 힘들게 사는 서민들한테 세금을 끌어 모아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나. 사회주의 배급 주는 사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왜 망했냐? 석유에 들어오는 돈으로 국민들한테 그냥 무상 배급해주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3분의 1로 떨어지는 바람에 돈 줄 게 없어요. 국민들이 무상 배급해주는데 그 젖어가지고 그걸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만으로 사는 거.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이전 소득이 더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작년 연말부터 이전 소득이 서민들은 더 많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옛날에 사회주의 배급으로만 사는 나라가 돼요. 그럼 가진 자 것을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다면 이거는 하향 평준화하는 사회입니다. 나라가 같이 가난해지다는 사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현재까지 오게 한 이 나라로 다시 되살릴 것이냐. 네.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국민들이 지금 안보 위기에 전혀 감흥이 없어요. 네. 나라가 지금 북한 핵을 갖다가 이 정권하고 북한이 합작을 해서 미국에 달려드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고 미국을 직접 위협에 빠뜨리는 ICBM만 개발 저지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고 있는데 1년 반 전에 내가 워싱턴을 갔을 때 이렇게 협상하면 안 된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의회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CFR이라고 미국 외교협회도 이야기하고 미국 조야에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가 다 책임져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1년 4개월 후에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이 그런 협상을 하고 있다. 문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북핵을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국민들 눈에는 비핵화하자고 말은 하지만은 북핵 인정해주고 이 사람들 말하는 논리는 통일되면 그 핵 우리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통일이라는 게 연방제 통일하자는 게 이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로 그래 통일하자는 거. 그 통일이 안 돼요. 체제가 일국이 체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유례가 없어요. 그러면 통일이 하자는 게 연방제 명목으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냐. 공산주의로 통일하든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든지 하나로 해야 되는데 나는 친북 좌파들은 오히려 공산주의 통일 쪽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경제를 통째로 망치시겠습니까? 경제는 망쳤고 나라 이제 통째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걸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 신문 사설 한번 보십시오. 조금 1년 4개월 후에 조금씩 신문 사설에서 조심스럽게 이러다가 넘어간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년 4개월, 1년 전에 내가 그래 이야기할 때는 나보고 막말을 했다고 그랬어. 위장평하다. 김정일이 술책에 넘어간다. 절대 위장평하다. 핵 포기 안 한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도 나보고 막말했다고. 그때 얼마나 지방선거 때 내가 호되게 당했습니까? 그래 당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게 전부 이제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이제 막말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게 됐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랬어요. 내 죄는 세상을 미리 본 죄밖에 없다. 네. 미리 보고 이야기한 죄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버스까지 마련해서 전국 순회를 하려고 하는 게
기존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으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좀 국민들이 알고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보 위기가 더 극심해진다. 네. 내가 오늘 서문시장 가서 그 이야기 했어요. 경제 위기는 정권이 바뀌면 되살릴 수 있어요. 경제 위기는. 그러나 안보 위기는 바뀌어도 되살리기 어려워요. 자, 지금 한번 보세요. 하늘 양보했죠. 바다 양보했죠. 땅도 양보하잖아요. 휴전선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북한에서 뭐를 했어요? 남한의 요인 암살 부대를 창설을 했어요. 남한의 요인 암살 부대 창설하면 제일 먼저 암살 대상은 내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퇴퇴퇴 하십시오. 예? 지금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가 하면 나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일도 있습니다. 나는 이제 60이 넘었다. 살 만큼 살았다. 에? 지금 북망산 가도 억울한 나이가 아니다. 근데 내 자식이나 내 손주나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돼서 되겠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검사할 때 깡패들한테 두세 번 죽을 뻔도 하고 해봤기 때문에 죽는 거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난 이 정권이 하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말 체제까지 허물면서 나라 운영하려고는 이 양반들이 생각 안 했어요. 우파하고 협력해서 체제는 이대로 두고 남북 화해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아예 체제를 허물어 가지고 북체제 속에 들어가자는 그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홍카콜라를 만들고 네.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옳겠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대구 와서 서로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게 결국은 이 좌파 정권 타도입니다. 막 쉽게 이야기하면. 화이팅! 근데 이제 한 판을 붙어야 되는데, 이젠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출범하고 난 뒤에 1년 한 10개월 동안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언론에 나가고 네. 방송에 나가서 설명을 해도 내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저게 또 막말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네이버 댓글 한번 보십시오. 70, 80% 어떤 때는 90% 이상이 내 말이 맞다는 겁니다. 네. 홍준표 말이 맞았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 3월, 4월에는 내 말이 막말이라는 게 8, 90%가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바뀐 겁니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 정권의 경제, 안보, 이걸 국민들이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바로잡을 길이 없다. 에? 내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기대를 좀 했어요. 이 사람이 뭐 CVID, CVID라고 그러죠. 네. 말하자면 북은 뭐 핵을 가질 수도 없고 뭐 다시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하도 큰 소리 지길래 기대를 좀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 기대를 못 하겠어요. 기대를 못 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이 사람이 북핵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만 안전하자 이거야. 미국만. 한국이야 너끼리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남북한이 합작해서 대더니 난될 도리 없다. 그래서 내가 1년 4개월 전에도 워싱턴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동맹은 정권과 정권과의 동맹이 아니고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과의 동맹이다. 이 정권은 곧 끝난다. 2, 3년 후에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은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1년 4개월 전에도 미국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동맹 깨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 정권도 문 정권도 그러고 트럼프도 그러고 문 정권은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 일본하고도 지금 아주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죠? 말하자면 한미일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이 정권을 끌고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 동북아 지역에 전쟁이 참 많았어요. 청일전쟁이 있었죠. 노일전쟁이 있었지. 만주사변이 있었지. 태평양 전쟁이 있었지. 거기다가 6.25 사변이 있었지. 이 동북아 지역에 전쟁이 5번이나 엄청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70년 동안 휴전협정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까? 왜 전쟁이 없었겠어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동맹하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70년 동안 한반도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한미일 자유동맹을 깨고 한국을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죠. 그럼 미국이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 없이 살았느냐. 물론 도발은 있었죠. 그러나 전쟁 없이 살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 언론에도 이걸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응? 적어도 우리나라 어느 언론에도 이걸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1인 유튜브라도 해서 국민한테 한번 알려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야. 자, 이제 유튜브 오는 거, 네. 그 질문 오는 거 한번 이야기하세요. 네? 아니 혼자 말씀 다 하시고 아이, 갑자기 다 칙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좀 둘러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이 방송으로 유튜브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 끝에서 아까 계속 올쏘 하는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낯이 있거든요. 혹시 강현재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카메라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사 좀 해주십시오.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다 서 계셔서. 예, 제 고향 대구 왔습니다. 여기 중구 신명여고 나왔고 석 달 만에 다시 또 홍준표 대표님 모시고 왔고 아까 낮에 서문시장 갔었는데요. 서문시장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 홍준표 대표님 너무나 따뜻하게 뜨겁게 응원을 해주셨고 정말 힘드신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님께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대구 점점 더 어려워지는 도시이고 힘들고 지금 뭐 분노도 엄청 많으신 상황일 텐데 우리 홍준표 대표님이 어떻게 풀어주실지 대구에서 우리 영남의 아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셔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방선거 때 홍준표 대표님과 대구 경북이 유일하게 옳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모두가 문재인, 김정은의 평화쇼, 평화 분위기에 다 젖어 있을 때 역시 보수의 성지인 대구 경북에서 홍준표 대표가 말한 이건 위장평화쇼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셨던 곳입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오니까 저도 좀 감회가 새롭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요. 다들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할 말 해야 될 때 하고 싸워야 될 때 싸울 줄 아는 그런 홍준표 대표님 좀 우리 대구에서 확실하게 좀 밀어주시고 앞으로도 또
뭐 막말이니 뭐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는 좀 또 한번 우리 대구 경북에서 좀 지켜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반가우셨죠? 내일 또 홍준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강현재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 회사 딱 10년 다녔거든요. 앵커로서 9년 넘게 이제 일을 했는데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저와 대척점에 있는 이제 우리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프레임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대표님도 막말이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지만 저는 뭐 제가 수도가에서 누굴 괴롭혔다, 뭐 피구공으로 맞아서 저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런 해명하기도 싫은 그런 해괴한 이야기들로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했는데요. 저희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 언론이나 또 이런 프레임 전쟁, 사실은 저희는 어떤 프레임을 짜서 만들어야 하냐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거기에서 갇혀 있다면 조금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튜브 하시겠다라는 그 이제 시도에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아까 낮에 실시간 생방송도 하시고 나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서 유명인이시죠? 네. EQ 채널에서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앉아서 또 시청자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수도권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그리고 취미생활로 20, 30, 40, 50 자영업자들이 모인 유튜브 EQ 채널을 운영 중인 운영자 EQ입니다. 예. 고향이 대구이신가요? 예? 고향이 대구이신가요? 고향이 이제 부산이고 밀양 쪽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 길도 좀 잘 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튜브 채널로서 이 대선 후보급 중에 네. 경제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사람이 홍준표 말고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 다른 얘기하고 앉아있고 다 배부른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데 네. 홍준표라는 이 정치인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걱정해주고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신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하는 사람은 홍준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아까 걸어오면서 보니까 임대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인지 임대 문화 소득 성장인지 뭐 자영업자 말살 주도 성장인지 도저히 가슴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예, 너무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과 우리 2030 청년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아셔야 할 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외국하고 달리 좀 특이합니다. 외국에는 이게 자영업자가 5%에서 10%가 안 돼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25% 정도를 차지합니다. 경제 주체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기가 좋아야지. 서민 경제가 좋아지. 우리나라에 아마 특이한 현상이에요. 최근에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이제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예. 건물이나 상가에 대폭 올렸잖아요. 대폭 올려서 근데 이게 공시지가 올리면 그 건물주나 그 상가 주인이 자기가 세금 부담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죠. 전부 임대업자한테 그 올린 만큼 임대료가 인상이 돼요.
그걸 갖다가 경제학에서 세금 전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세금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잔뜩 공시지가 올려갖고 세금을 끌고 뭐 하는데 손해는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은 누구냐? 그 건물에서 임대업자 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알고 나는 공시지가를 올렸는지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올려갖고 세금을 끌는 목적은 우선 사회주의 배급 체제로 가기 위한 재원 적립이고 두 번째가 북한 퍼주기 위한 자금 모금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피눈물 나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라. 근데 그걸 모르고 했겠냐? 모르고 했다면 바보가 하는 짓이죠. 알고도 했으면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국민들이 아마 그걸 직접 이야기해 주는 데는 우리 이 유튜브밖에 없을 겁니다. 딴 데 그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 이야기해 주는 언론도 없어요. 공시지가 갑자기 올렸다 그것만 하지 이 올리고 난 뒤에 정말 피해볼 계층이 어느 계층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큐 채널에 아마 알걸? 지금 서울 홍대 가보면요. 서울 홍익대학 근처가 그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요. 거기 가보면 권리금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게를 얻으려면 권리금을 1억 주고 2억 주고 뭐 이래 권리금을 주고 갔는데 지금 권리금 없어도 상가가 폐업 상가가 나가질 않아요. 서초동에 가보면요. 사무실에 빈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도 그렇고 빌딩에 공실이 많아요. 그만큼이나 어려워졌는데도 대통령이 경제 펀더멘탈이 좋다고 그랬는데 이 펀더멘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초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말한 난 펀더멘탈 뜻은 알고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펀더멘탈이 좋다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이야기는 아직 털어먹을 게 남아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되고 국민들이 느끼고 알고 그 다음에 정부의 분연히 일어서서 항의를 해야지 이게 달라집니다. 그냥 열중시하고 남의 일이거니 하고 뒷짐지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사실 불금입니다. 그렇죠? 다들 뭐 가족, 친구, 연인 이렇게 시간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내실 이 저녁 시간에 여기들 다 모여 계시니까 저는 속으로 사실 왜 이렇게들 열성적으로 오셨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마 홍준표 전 대표님, 우리 홍카콜라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오셨을 텐데 그러면 왔다 그냥 가실 게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시고 싶었던 말씀 혹은 질문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도 네. 질문 즉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앞에 이제 계신 마이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 오셔도 되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북구에서 태어나서 북구에서 공부하고 북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북구남 이대성이라고 합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배우기로는 보수는 보전하여서 지킨다라는 뜻으로 들었는데요. 오늘 대구에 오셨는데 대구 사람들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 대구 정신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드린 이유는 저는 대구에만 살고 있어서 그 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세상을 경험하신 그 홍준표 전 대표님께서는 대구 정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지 대구 정신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구 정신이라고 하시는 것은 보수의 정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보수의 정신이라고 대구 정신을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예. 이게 대구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 대구 정신이라는 것은 그 이조 500년을 지탱해 온 것이 영남의 유림입니다. 유림이. 영남 유림이 안동, 대구, 이게 서울에서 보면
이게 경상좌도라고 그러죠. 예? 서울에서 이래 보면 대구하고 이 TK를 경상좌도라고 부릅니다. 경상우도가 또 이제 경남 쪽이고, 경상좌도의 이제 유학 정신이, 영남 유학 정신이 이황, 태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 유학 정신이 경상좌도의 유학 정신이 이황 정신이고, 경상우도의 유학 정신은 남명조식 선생입니다. 이 남명조식 선생하고 태계 이황 선생하고 양 정신이 영남 정신이에요. 네. 이 정신은 기본적으로 청렴, 어리, 선비, 지조, 이게 영남 유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대구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가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리. 네. 네, 또. 좋은 네. 말씀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자, 혹시 뒤쪽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손으로 아니, 표시해 주십시오. 거기서 요, 네네. 여기 그럼 마이크를 마이크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길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좀 크게 해줘. 아유, 네. 네. 아주 인상 좋으십니다. 네, 먼저 TV로만 보다가 직접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무래도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결과론적으로 좀 좋게 풀리지 않아서 20대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는데 여기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청년 유권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많이 높여야 되는 입장으로서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에 과 관련된 뭐 비전이라든지 전략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정권에서 특히 20대 남자의 청년 지지율이 폭락을 했어요. 지금 아마 80%가 폭락했을걸요? 거의 뭐 그쪽으로 몰리다가 지금 아마 청년 20대 지지율은 남자는 20%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첫째, 청년의 미래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대라입니다. 최악의 실업대. 그래가지고 세금 거의 100조를 들여가지고 이제 일자리 만들려고 하는데, 최근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 빈 강의실 불 끄기. 그 다음에 뭐 라돈인가 뭐 그 라텍스에 라돈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거 측정하기. 그게 일자리입니까? 근데 그런 일자리고 좋은 일자리는 전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민주노총이 지배를 하니까 대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얼마 투자를 해놔면 민주노총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돼버리니까. 그럼 어디로 나가냐? 전부 해외로 다 나간다고. 현대자동차가 해외로 나오고, 삼성이 해외로 나오고, LG가 해외로 나오고, 롯데가 해외로 나오고, 하나가 해외로 나오고, 전부 해외 공사, 공장만 정설을 하고 있어요. 응? 국내에는 공장 정설해 보이. 아니, 민주노총 강성노조 일자리 만들어준 거 안 하겠다 이거야. 응? 그런 파이고, 또 기업들은 매일같이 옥죄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어지죠. 네. 청년들이 어떻게 졸업을 해도 절반 3분의 1도 취직이 안 되는 지방이고, 이거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나는 봅니다.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아베 정권이 들어와서요, 지금 청년 취업률이 100%입니다. 대학교 3학년만 되면 두세 개, 서너 개 기업체에 취직해놓고 서로 입도 선매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아베 정권은. 그런데 일본에서 사람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부산 와서 취업 박람회를 일본 기업들이 부산 와서 하고 있어요. 부산에 와서. 그러니까 부산의 청년들은 일본으로 오라 이거야. 이어서 일자리 구해가라. 이게 첫째 그거고. 두 번째, 20대 남자들이 왜 열을 받았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아주 비양심적인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대법원의 이 코드사법부가 문재인 정권하고 딱 맞는 코드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했어요? 응?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비양심적,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비양심이 돼버렸어요. 응? 내가 대선 때 군대 갔다 오면 뭐 공무원 시험이나 가산점 주자 이럴 때 다 반대를 했거든요. 나는 주자는 주입니다. 응? 근데 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오는 게 바보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무슨 정책? 페미니즘 정책? 네네. 아니, 여성 우대를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응? 남녀 평등 사회인데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응? 20대 남자들은 보니까 전부 모든 것이 여성 우대 사회로 가고, 최근에는 보니까 어떤 여성이 미투 당했다고 신고만 하면 남자는 무조건 체포가 당하게 되고, 이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놨다고. 응? 나는 여성 우대고 뭐가 아니라 남녀가 평등하죠. 평등하죠. 남녀가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마치 잘못하다가는 남자들이 이제 여성이 미투로 신고하면 체포당하는 사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꾸로 요즘 와서는 여성이 불평등하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20대 남자들은 만나보면 남자가 불평등하다고 이제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말하면 20대 청년들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에 지금 실망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답변이 됐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20대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이런 불만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그 원동력 자체가 갈등과 분열이었습니다. 말은 사람이 먼저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도 같이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역 갈등 없애자고 하고 지역 감정 제일 크게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남녀 그냥 똑같이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20대 30대 고민을 나누고 성장해야 될 그런 시기에 네가 남자니 내가 여자니 하면서 싸우고 갈등하게끔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바보고 알고 하면 진짜 나쁜 놈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이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요, 지금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죠. 그럼 동물이 먼저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먼저가 맞죠. 뻔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그게 좌파들의 프로파간다인데, 거기에 이제 홀딱 쏘은 거야. 사람이 먼저 맞죠. 나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 동물이 먼저가 아니죠. 하나만 한 소리를 한 게,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기는 처음 한 게 지금 망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저희가 이제 1시간가량 가까이 이제 아직 안 됐네요. 너무 분위기가 열려서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5,700분 정도가 실시간 채팅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잠깐 이제 쉬어가는 의미로 좀 재밌는 질문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책 질문도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용카콜라에게 이것이 좀 묻고 싶었습니다라고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맨 앞에 마이크 좀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요. 주변에 우리 대표님 내가 자랑을 하고 지지를 부탁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맞는 말인데 막말처럼 들린다 이래요. 앞으로 맞는 말씀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그런 공부 좀 하실 수 없습니까? 그게 내가 솔직히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이 다 맞았거든요. 다 맞았는데 왜 그럼 막말로 덮으시우냐. 원래 경상도 말이 좀 거칩니다. 경상도 말이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싸우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투리가 섞이면 더 거칠게 보이죠. 나는 괜찮다. 예. 아, 우리 대구 사람들이 괜찮게 보죠.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점잖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 점잖게 이야기를 하려면 홍준표 세력이 튼튼하고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뒤에 세력이 많고 그러면 나는 점잖 빼면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나는 가문의 배경도 없고 아주 밑바닥에서 자라가지고 나 혼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사는데 남하고 붙는데 옆에서 싸워줄 사람도 없고 1대 10, 1대 100으로 붙는 판인데 그냥 좋은 말로 하고 점잖은 말로 해가지고 그게 밑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패부를 찌는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안 돼요. 그냥 붙으면 한 방에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막말 시비가 나오고 이런데 이제 앞으로 나도 이제 당대표도 두 번째 하고 두 번째 해봤고 대통령 후보도 해봤으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대신 붙어줄 사람도 생겼고 지금부터 내가 점잖게 이야기할게요. 근데 사실 홍카콜라 쭉 같이 이제 따라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전문 아나운서였던 그 이제 전문직인으로서 말씀드릴 때 말씀 굉장히 점잖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네네. 네네 마이크 예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게 저는 여기 미래본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는 박정희 아카데미 그 뭐 이런 교육을 받는 일기 제가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거기서 오늘 이런 글이 올랐어요. 홍준표는 자기 딴엔 바른말 한다고 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욕먹는 이유를 자기 자신은 모른다. 네. 예, 예. 그리고 정규제에 의하면 홍준표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참지 못하고 막 말을 한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길래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홍준표만큼 안보, 경제, 외교에서 큰 소리 내며 바른말 하는 정치인은 없다. 그 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바른말을 하시는 정치인이다. 대개는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 정치인이 많은데 지금 아무 기여도도 없으면서 대표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네. 이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님은 정말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이 막말이 진짜 막말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공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말 이런 말보다는 주변에 사는 말보다는 그냥 정말 표준어를 쓰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우리가 들을 때는 경상도에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내 이야기를 다시 답변할게요. 네.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예민 정신, 국민을 사랑한 그런 정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한국의 미래상,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 잘 살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를 한 대로 왔기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예컨대 중화학 투자 같은 거는요, 꿈도 못 꾸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해놨기 때문에 그게 거의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어요. 말하자면 미래를 보고 한국을 설계하는 정신. 그걸 갖다가 내가 담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교제 TV가 나왔는데, 정교제 TV가 지난 대선 때 나올 때 경남지사 때 각본 없이 1시간 40분을 토론을 했어요. 아무런 자료 없이. 정교제 TV에 정규재라는 사람이 그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홍준표를 지지해야 할 9가지 이유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나는 여태 뭐 언론 30년 했지만 아무 각본 없이 자료 없이 이렇게 술술 이야기하는 거 세상에 처음 봤다. 그래 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등을 돌리게 됐냐. 응?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때입니다. 그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 태극기 부대 박근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유튜브에. 응? 후원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부분 이후로부터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뭐 그 세력들 지지를 받아가지고 유튜브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실 대로 하시고 사실 뭐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고대 후배입니다. 고대 후배라서 언제 하면 너 자꾸 그럴래 이러니까 다시 안 그러겠다 하더니 이틀 있다가 또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그 양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당인데 이 부분도 대구 경북 사람들한테 좀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게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출당을 시키겠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직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탈당을 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YS 선거 직전에 탈당을 했어요. 나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탈당을 해주겠다. 다 탈당했어요. 그 다음에 YS도 예창대선 때 탈당했어요. 응? 그 뒤에 쭉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도 탈당했어요. 대선 때. 그런데 대선에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탈당한 겁니다. 탄핵 대선 때 내가 당이 소멸될 것 같아서 출마를 했는데 나는 탄핵 때 유일하게 탄핵 반대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하면 안 된다고 내가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TV 토론에 나가서 탄핵 부당하고 구속 부당하다고 조목조목 내가 따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국정농단, 탄핵 이게 참 우리가 선거에 부담이 되니 좀 탈당해 줬으면 좋겠다. 앞에 전 대통령이 다 탈당했어요. 그런데 탈당을 안 하고 대답이 없으시기에 내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국정농단 프레임,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면 자동적으로 사면되고 명예회복되고 다 된다. 그래서 출당을 시켰는데 그 출당하고 난 뒤에 정교제 TV가 싹 등을 돌리더만 그때부터 내 욕을 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욕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욕하는 거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생존 방식이에요. 네. 개의치 않으신다는데 좀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 네. 그 이제 막말에 대한 그동안 워낙에 길게 막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해주시는 것은 말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그 내용의 컨텐츠는 말씀하셨던 대로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공중파 아나운서들, 앵커들도 잘 보시면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 그 색깔이 묻어나는 그 지역의 말씨로 방송을 합니다. TV조선 신동욱 앵커도 그렇고요. 뭐 여러 앵커들이 있습니다. 뭐 그 지역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말이 뭐 촌년, 영감탱이 이런 말씀을 저희들은 다 이해해요. 아니 거기에 내가 또 한마디 더 하자. 잠깐만, 제가 정리하고 가만있어. 이것을 촌년이란 말은요. 촌년이란 말은 이게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면 나 창녕 촌놈이다, 대구 촌놈이다. 그래, 촌놈이라 그러면 되고 촌놈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 지금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예, 근데 하루 쉬는 거라가지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사과 한번 하시고 이제 더 안 하시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사과했어요. 그거는 영감쟁이라는 말도 영감탱이라는 게 영감쟁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경상도에서는 우리가 어릴 때도 아버지 보고 에이 영감쟁이 그거 돌아서서 그러고 합니다. 그걸 더 친밀한 말인데 그걸 전부 욕을 내더니 근데 또 사과했잖아요. 네. 영감쟁이님 좀 가만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저희 홍카콜라를 같이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는 게 어느 지역의 말이든 저는 그 지역의 향토색이 묻어나는 그 말씨는 다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가 맞다 틀리다, 서울에 왔으면 서울말 써라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씨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말투가 거칠기 때문에 그건 막말이야라고 씌우는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프레임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말투 또 그 말씨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꼭 다시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또 우리 올라온 거 중에서 5.18 명단 공개하라고 하는데. 아, 이제 진행을 알아서 하신 겁니까?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5.18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 명단을 왜 나는 공개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또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유공자 선정은 정부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만 광주시에서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에 내보고 5.18 유공자라고 또 이제 막 검열을 참 한참 동안 했는데 나는 5.18하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고 나를 갖다가 5.18 유공자인데 매달 돈을 엄청나게 받는다. 내가 참 뭐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심지어 떠도는 말이 5.18 때 초등학교 다닌 사람도 명단에 있다는 거예요. 5.18 유공자가 되면 그 정부 지원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자식들이 취직을 할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군 가산점은 안 줘도 5.18 유공자 가산점 줬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남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들도 자기 자식이 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정말 유공자인지 안 유공자인지 스스로 공개해가지고 한 보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5.18 국가유공자 중에서 5.18 유공자들만 명단을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공개가 돼야 돼요. 그 앞으로 다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갈래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리 좀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현장에서 읽어드리겠다. 그리고 답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지를 한번 올렸습니다. 보셨죠? 예. 그 중에서 이제 보내주신 분들 사연을 제가 이렇게 추려왔습니다.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볼까요? 예. 자, 대구에 사는 20대입니다. 네, 게릴라 콘서트 꼭 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즘 이제 홍카콜라 저희 구독자가 막 치솟게 올라가다가 조금 이제 정체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 바람에 지금 전국 순회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대구 경북에서 구독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독자가 들어가는 게 이게 그
돈 달라는 소리도 아니거든요. 그냥 유튜브 들어와서 구독 신청만 하면 매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데 대구 경북에 한번 왔다 가면 구독자가 이제 대구 경북 분들은 좀 늘어나겠죠. 네, 대본은 직접 쓰시는 겁니까? 누가 써주십니까? 라고 또 질문하셨어요. 대본은 없습니다. 대본은 없고 대본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자료는 우리 그 자료 준비팀에서 하고 작가 대본은 없고 그냥 큐 사인 들어오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중간에 자르고 붙이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까지는 머릿속 정리해서 바로 나가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유튜브에 올립니다. 네, 또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한 질문이 경북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취준생인 것 같은데요. 요즘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본인께서는 사실 전혀 이게 평등한 그 채용 방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오히려 기업의 고용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지 여기에 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나는 학력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말고 학력, 경력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에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 해서 학력, 경력 무시하고 채용한다. 그거는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죠. 기업에서 판단할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지금 이야기 중에 저희가 참 많은 이 질문 속에 있는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고 멀리 예나 터너라는 분이 미국 중서부에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그 사연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질문은 이제 이 현장에 계신 또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방송 채팅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어서 안타깝게 홍카콜라 게릴라 생방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홍카콜라 애청자 겸 저와 또 이 홍카콜라님의 지지자라고 밝히신 예나님이십니다. 요즘 멀리서나마 한국 뉴스를 정말 관심 있게 챙겨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바닥을 치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 이 홍카콜라 광고가 여러 번 이제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걸 끝까지 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도 방송을 도우려면 좀 본인이 뭔가 2%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응원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 채팅창에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궁금하신 것 있으면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눈 빨리 올라가고. 저도 지금. 네. 가만히 있어봐요. 신재민 사태, 요즘 갑자기 사건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네요. 신재민 사태, 이거는 우리 홍카콜라에서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신재민이나 김태호 사태. 지금은 이게 청와대에서 고발을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들어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형법 20조의 정당 행위입니다. 신재민이 김태호는. 죄가 안 돼요. 근데 문제에 죄가 된다면 김태호 사건에서는 임종석, 조국 둘이의 직권남용 문제가 죄가 되고, 그리고 신재민 사태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그 다음에 경제비서관이 누구든가요? 경제비서관 청와대, 그 다음에 경제수석했던 홍장표, 이 세 사람이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범죄인은 이 5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잖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범죄 저질렀다면, 범죄가 된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벌써 구속했지. 근데 구속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구속하면 이제 나머지 5사람에 대한 이게 고발이 돼 있어요. 같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재민이 그 다음에 김태호는 아마 구속영장 치기 어려울걸요. 구속영장 쳤다면 나머지 5사람에 대한 신병 처리도 수사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태뿐만 아니라 요즘 갑순인지 그 사태가 하나 있죠. 서영교 사태. 서영교 사태도 그 사법농단이에요. 똑같죠? 그 우리 양성태 대법원장 몰아연 그 죄하고. 그러면 전부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 좌파들이라면 광화문이 촛불로 물들었어. 광화문이 촛불로 뒤덮였을 거라고. 그 우파들이나 자유한국당은 점잖으니까 당하고만 있다. 광화문이 촛불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촛불이 나려 횃불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촛불이 나려 횃불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우파들은 점잖하잖아요. 이런 사태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히는 판이 일어나도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도 비난하고 있고, 너가 뭐하냐? 근데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많이들 이제 더 활기차게 활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질문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번에 저 뒤쪽부터 한번 그러면 머니까는 요 가운데 예, 남성분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드셔서 저분부터요. 네네. 그 홍카콜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네. 이제 요즘 보면은 다른 정치인 분들도 되게 막 누구 TV 해서 그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다 자기 유튜브를 갖고 그 자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홍카콜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건 나 아주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게 국민하고 직접 소통 수단입니다. 여태 국회의원이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 그냥 건의 하나 형식적으로 듣고 답하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직접 세밀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하고 또 동의 안 하면 또 글을 남겨가지고 이거 답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국민과 쌍방향 직접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인들이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재미도 있으세요? 재미있죠? 그런다 뭐 언론의 자유가 있잖아. 옛날에는 기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막 언론에 어리돼 가지고 기자가 뭐라고 하면 쩔쩔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언론에서 잘못 나가면 내가 정정보도 청구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방송에 대고 내가 이야기하면 되니까 너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언론이 나한테 함부로 갑질 못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좋죠. 우리가 한참 그 조회수 그 많이 올라갈 때는 69만 5천으로 올라간 일이 있어요. 이거는 MBN, MBC보다 훨씬 조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종편보다 우리가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할 말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 김문수 TV 애청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 김문수 TV도 보고, 그 다음에 EQ 채널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이제 요즘은 또 채널 300이라고, 거기에 보면 채널 300을 한번 켜보면 그 재밌는 채널이에요. 그것도 보고 뭐. 네. 요즘 또 좀 흉하지만 개돼지 연구소도 보고. 말하면 이 스트레스 해소 창구예요. 네. 하도 언론인이 지금 친북 좌파 정부 편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유튜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글에서 지난번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세계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다. 왜? 다른 유튜브는 취미, 뭐 육아, 무슨 뭐 다른 유튜브는 보면 활성화되어 있지만 정치 유튜브가 단시일에 이렇게 열풍을 일으킨 게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 유튜브 본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미국에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결이 아니고, 나는 비결이 아니고, 워낙 한국의 언론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8시 뉴스보다는 차라리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 많이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미국 본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트위터 가지고 정치하는데, 한국에는 트위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유튜브가 열이 붙었다. 그래갖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 좀 많이 벌리게 좀 해주라.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 우리 자원봉사자들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월급도 주게 돈 좀 많이 보내주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산에서요. 부산에서 유기준 의원님이 대구에 오셔가지고 시당에 오셨는데요. 홍준표 홍카콜라 TV가 지지율이 높을수록 유튜브가 자유한국당의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거 시청률을 높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지. 그러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거 내가 지난번에 내 당대표 할 때 당무감사회가 잘라보내. 그래서 혹시 황교안 대행님을 지지하러 오신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 말해서는 그런. 아니 누굴 지지하기보다도 유기준 의원은 지난번 엄밀하게 당무감사를 해서 점수 미달이가 현역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 나한테 감정이 많죠. 잘하셨습니다. 그 사람 말은 거꾸로 들으면 돼요. 무시합니다, 무시. 네. 네. 잘 챙겨 보시나요? 그거는 나 보지를 않는 게.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지 않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순서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손 들어주시면 한 분씩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래 기다리신 분이 있어서 먼저 좀 다녀오겠습니다. 가운데 예. 계속.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지금 초반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최근에는 일본 이제 기업의 독일 소재로 있는 회사에서 인턴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최근에 대구에 이제 고향이라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느꼈던 게 국내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은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이런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저 주변에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해외 어떤 취직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청년들을 위해서 혹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어떤 응원의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국내에는 청년들 일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한테 동남아로 나가라, 미국으로 나가라, 캐나다로 나가라, 해외로 나가라, 그런 권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 같은 데 가더라도 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라오스 가도 돼요. 거기 가서 창업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동남아시아를 나가든지 해외로 나가라.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럴수록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해외로 나가라. 나는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해외로 나가라고 내가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 경기 좋아지면 그때 들어와라. 아마 이 정권 하에서는 청년들 국내에 살기 어려울 것이다. 문정부 물러나거든. 그때 들어와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또 다른 한번 질문 주셔볼까요? 저 정면함들 한번 해봐. 네네. 마이크 혹시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구 찾아와 주셔가지고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크게 이야기했어. 홍준표 대표님 이렇게 대구 찾아와 주셔서 일단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게 좀 이야기. 방송이 안 아닙니다. 마이크는 그대로 주시고요. 목소리만 조금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확 올리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50원, 100원 올리는 것도 이렇게 진땀을 흘리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몇 년 사이에 한 1,000원, 2,000원을 이렇게 팍 올려버리니 저희도 얼마 전에 알바를 한 명 잘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최저임금제 한 번 더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헌법에 이제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법률에 이제 그게 돼가지고 91년도부터인가 처음부터 이제 최저임금을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이익을 대변해 줄 만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대부분 공익위원들이나 그 다음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지금 앉아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인상을 하는 바람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 어려워졌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겁니다. 근데 돈을 많이 주면 소비가 많이 돌아오고 선순환 구조로 나라 경제가 발전될 것이다. 근데 이 논리는 최저임금 많이 올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실정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바꿔야죠.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정책을 안 바꾸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참 금년에도 암담한 게 또 대포 올리잖아요. 올려놔놓고 이걸 개선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참 나라를 그래 운영하니까 저희들로서는 할 말이 없죠. 뭐. 안 된다,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예. 네, 예. 조금 전에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 지금 실시간 채팅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화면을 저 관중께 돌릴 테니까 같이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참여자가 많아지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의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너무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도 주변에 많이 독려해 주셔서 함께 이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 함께 계신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보수가 분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전 대표님께서 저번에 당 대표가 계실 때 통합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잘 안 됐는데요. 앞으로 제가 예전부터 제가 홍 전 대표님을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바른미래당하고 만약에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만 보여주신다면 앞으로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더십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지는 저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통합이. 근데 어렵더라도 아직 그런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에 잡혀 있잖아요. 이게 발정제라는 프레임에 갇혀 계신데 저번 대선 때 좌파에서 프레임을 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보면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네이버나 다음 댓글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자꾸 생성을 합니다. 근데 전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대응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 더 큰 마음가짐인지 공인으로서 너무 고소를 남발해도 안 되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뭔가 이렇게 가짜 뉴스가 자꾸 퍼지니까 대표님께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찾아보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아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계속 그런 댓글이 나오는데 앞으로 그런 분들한테 경고나 하실 마음 이런 거 좀 해주실 마음 없으신지까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바른미래당하고 통합 문제는 바른미래당 구성을 보십시오. 그 구성에는 호남측 국회의원, 영남측은 유승민 하나하고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이라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예요. 응? 유승민 혼자만 움직이면 정당이 호남 사람들이, 호남 국회의원들이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되죠. 그건 소멸될 겁니다.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이 전국의 기초단체장 단 한 석이라도 가졌습니까? 이건 안 되죠. 통합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겁니다. 선거로서. 네, 맞습니다. 선거 때 국민이 심판을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인위적인 통합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연적으로 선거 때 통합해 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에서 좌파들이 얼마나 나를 걸 게 없으면 48년 전에 하숙집에서 있었던 내가 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뒤집어 씌우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48년 전, 47년 전이죠. 내가 18살 때. 하숙집에서 다른 대학 학생들이 저끼리 한 거를 내 책에 적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씌워놨는데 그걸 대응하면 할수록 그 프레임에 말리는 겁니다. 내가 안 했으면 그뿐이지. 응? 너희들이 떠들든 말든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그 말을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막말 아니에요. 원래 그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예? 크라크 케이블이 비비안 리가 소신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레드 버틀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크라크 케이블이. 크라크 케이블이 비비안 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개가지수도 마차는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YS가 93년도에 말 박은 겁니다. 마차를 기차로. 그걸 막말 안 해요. 소신 없이 굴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내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겁니다. 떠들든가 마든가 나는 안 했으면 그뿐이다. 그렇게. 오죽 프레임 그렇게 없으면 47년 전에 내가 하지도 않은 걸 뒤집으려고 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클락 케이블은 이제 배우의 실제 이름, 레드 버틀러는 극중 이름입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앞에서 아까부터 손 드셨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휴대폰 보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예,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앉아서 해주시면 뒤에 카메라를 안 가리고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경북 상주에서 올라온 올해 이제 취업 준비 중인 30살 청년입니다. 예, 잠시만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법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 그게 어떤 행위를 했더라고요. 자기 선거 캠프 출신 조혜주를 중앙선관위 이제 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내년도 이제 내년 대선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게 이게 유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꾸미려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대표님께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않을지 걱정이 돼서 이제 대표님 생각 어떤지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조혜주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도 자기 코드 사람 임명을 했어요. 응? 지금 앉아서 국가의 모든 기관의 사람들을 좌파 코드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어요. 하물며 선관위원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선관위원까지 지금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봅시다. 국민 의사가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횡포를 아예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는 정권을 지지하는지 나는 진짜 내년의 걱정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내가 그래도 24년간 정치를 하면서 예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료를 통틀어 놓고 예측을 합니다. 무너지는데 오히려 방금 직전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보수우파의 분열을 나는 더 걱정을 합니다. 보수우파의 분열.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해가지고 또다시 정당을 그 추종자들이 만들어서 대구에서 출마를 시켜가지고 자유한국당과 싸움을 붙일 때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그런 예도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는 문 정권은 내년 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걱정은 보수 우파들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선거에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정말 선거가 어려워지지 않느냐. 난 그런 걱정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자, 곧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제가 100분 생방송으로 공지해 드렸던 거 잘 아시죠? 막 이렇게 열띠게 말씀 나누는 중간에 벌써
1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이제 10분 뒤쯤이면 저희가 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다시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카페 3, 4층에 위치한 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 있는 예. 조광조 선생님의 16대 손 조땡땡입니다. 네. 그 보수의 가치는 크게 경제와 안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보수 하나, 경제 문제 하나, 안보 문제 하나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수 진영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좌파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무능하다. 뭐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좀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모양을 보면은 아까도 대표님께서 베네수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99년도부터 2013년까지로 기억합니다. 우고 차베스가 한 13년 집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 7년 동안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해 지금 좌파 정권이 20년 동안에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기름값이 좋을 때는 무상복지, 무상의료 모든 걸 하더라도 그걸 충당할 수 있었지만 근데 기름값이 배럴당 200달러 하던 것이 50달러 이하로 떨어지니까 세금을 내던 1등 부자들은 미국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 계층들은 캐나다로 그 다음 계층들은 브라질이나 칠레 등 그나마 남미에서 먹고 살만한 나라들로 다 이주를 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지금 베네수엘라 남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라 자체가 아비규환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무능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많은 측근들이 생겼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측근들을 조만간 베네수엘라로 급파를 하셔가지고 실상을 한번 보고 와서 대국민 보고대를 한번 하면 어떨까? 이걸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보 문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참 저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결렬됐죠. 우리나라는 죽어도 1조를 넘길 수 없다 그러고 미국은 죽어도 1빌리언 그러니까 1조 2천억을 받아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권한을 우리가 주변에 계신 전문가들한테 안보의 중요성을 설파하실 때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주한미군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주도적인 지배권 하에 두기 위해서 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떠나던 미군을 이승만 대통령이 잡았습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좀 머물러 달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70년 동안 우리 한반도가 전쟁 없이 돈을 많이 벌어왔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이후에 잘 살게 되니까 미국에서도 너도 돈 좀 내라. 그래서 92년도부터 지금 방위비를 내고 해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작년에 9,605억 냈거든요. 이제 1조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달에 북미 회담이 예정될 건데 지금 트럼프나 김정은이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거기에 주한미군 문제를 협상의 테이블에 올릴까 봐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보에 관해서 대표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에도 당장 북미 회담 전에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날 경우에는 이 방위비 분담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베네수엘라 문제는 지난번에 미국 있을 때 작년 8월경에 베네수엘라를 내가 직접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합니다. 치안이 워낙 보완이 안 되니까 한국인이 잘못 갔다가는 노상강도도 위험하고 그거는 전혀 치안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다. 신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문제는 아마 이 정권이 나는 협상을 깨려고 하지 않느냐. 협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트럼프도 주한미군을 빼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도 이 정권 아주 깊은 곳에서 대북 정책을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권을 바꾸지 않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저 미녀분 한 분 계신 분, 제가 질문하도록 좀. 잠시 마이크 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저 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커서 크게 좀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올라가고 전국적으로 또 올라가고 이러겠는데 이 보유세 관련해서 국민 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또 그거 할 수 있는지 저 대표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그걸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보유세에 관한 의견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부동산 세제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에? 보유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종부세 뭐 온갖 세금을 다 붙여가지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 이제 돈을 뜯어내거든요. 뜯어내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세금은 재산세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기 재산에 대한 세금만 일정히 내면 끝나야지 거기다가 온갖 세목을 다 붙이고 또 거기다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원래 종합부동산세라는 거는요 집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종합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이 비싸다고 종부세 내라고 그래요. 그 세금의 개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제를 단순화하고 부동산세 이거는 정말로 힘든 것은 은퇴하고 집 한 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참으로 힘이 들거든. 돈은 벌지 못하는데 연금으로 또는 여태 벌어놨던 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소위 그 재산세 내고 또 그 종부세 내고 또 여러 가지 교육세도 따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꾸 붙이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세는 분기별로 내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딱 한 번. 네. 그렇게 세제를 바꾸는 것이 맞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네네. 그럼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잡을 거다? 부동산 투기는 세금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금을 잡고 있거든요. 아니요. 부동산 투기 문제는요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네. 투기는. 그리고 투기에 붙어 있는 양도소득세 차익 같은 거는 세금으로 다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자꾸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집값 올라가는 거는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게 자기 전 재산의 국민의 70%가 재산 1호가 부동산입니다. 국민의 70%가. 말하자면 현금 자산이나 이렇게 가진 사람보다 부동산 자체가 자기 전 재산의 7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붙이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세주의자가 아니고 감세주의자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주고 그걸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면 나라 운영이 된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경남지사로 있을 때도 세금 더 거두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자산 토지나 공공자산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절약해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 빚을 갚은 일이 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운용을 잘하면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정부처럼 막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지 인심 쓰는 데만 다 퍼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거들려는 겁니다, 나라. 복지 예산이 많이 이제 들어가 버리면 현금으로 주는 게 다음 정부가 이걸 줄일 수가 없어요.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이미 준 돈을 안 주겠다고 해보세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정부처럼 퍼주기 복지 다 하고 난 뒤에 다음 정부는 들어오면 재정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아쉽게도 오늘 이 현장 생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네. 저희가 계속해서 홍카콜라가 또 다시 대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자, 화면을 저희 관중 쪽으로 좀 비춰주십시오, 감독님. 제가 이번에는 거꾸로 오랫동안 뒤에 서 계시기도 고생하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의 가장 큰 자랑이 뭡니까? 팔공산입니까? 네. 대구에 오면 저희 뭐부터 먹고 가야 될까요? 막창이야? 예. 네. 이렇게 뭐 자랑거리 뭐 누구에게나 뭐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이 자랑거리 많은 대구인데요. 오늘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 같이 대구 화이팅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잠깐 계시면 저희가 자리를 돌려서 단체 사진을 찍고 오늘 이 한 생방송의 썸네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거죠? 네! 자, 그럼 다 같이 대구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대구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고. 아니, 아까 다 끝났다. 다 인사 안 하셔. 예. 우선 대구 경북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고향에 와서 편하게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이래 말하고 가니까 오늘 저녁은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끝났다.